감정가 1억 4,600만원, 2회 유찰되고 3차 매각일에 최저가 9,344만원입니다. 자, 이걸 그대로 써서 단독 낙찰 받았어요. 그리고 대금 미납을 했습니다. 낙찰자는 왜 입찰 보증금 1,000만원을 포기하고 미납을 했을까요? 자, 낙찰자는 여기서 두 가지 실수를 했어요. 그 첫 번째 실수는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 임차인이 존재하고 그 보증금이 1억 2,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방금 낙찰가가 얼마였죠? 자, 9,344만 원이죠. 지난 영상에서 이 대항력이 뭐라고 했나요? 맞아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그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보증금 1억 2,500만 원 빼기 낙찰가 9,340만 원은 3,156만 원이 나오네요. 그럼 낙찰자는 이 집을 낙찰가 9,344만 원이 아니고 임차인의 미배당된 나머지 3,156만 원까지 인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아파트를 1억 2,500만 원에 낙찰받은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찍힌 실거래가 1억 4,450만 원이니까 실거래가 대비 안전마진이 아직 2,5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네요. 낙찰자가 굳이 입찰보증금 1,000만 원을 포기할 만큼 어려움에 처한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실수를 했어요. 자,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대항력 있는 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하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자, 이 내용은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오늘은 이 낙찰자의 두 번째 실수, 이게 무엇인지 그걸 지금부터 프렌즈 경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임차인의 보증금, 은행의 근저당권, 그리고 이런 가압류처럼 다양한 채권들이 얽혀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채권들 중에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딱 하나예요. 바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이 보증금인데요. 경매지에 이렇게 빨간 글씨로 대항력이라고 써져 있으면 그냥 뭔가 무서워요. 그쵸? 자,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입찰을 피해야 할까요? 자, 이거 아니에요. 만약에 배당을 통해 임차인의 이 보증금, 이거 전액 변제된다면 그 물건은 안전한 물건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이 존재가 아니라 그 임차인의 이 보증금을 내가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배당 순위에 대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경매를 통해 매각된 부동산의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면서 경매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요. 이 배당에서 누가 먼저 돈을 가져갈 거냐. 자, 이걸 법으로 정해놓은 표가 있어요. 같이 볼게요. 자, 배당 순위표를 보면 0에서 10순위까지. 자, 뭐가 많죠. 경매에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딱 하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입니다. 임차인이 돈을 다 받아가는지 못 받아가는지는 이 표를 이해하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표를 보면 6순위에 확정 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의 임차 보증금. 자, 임차 보증금, 이게 바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럼 임차인보다 배당 순위가 늦은 권리들. 자, 이것들 어떤가요? 7순위 이하의 권리들. 이거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임차인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고 남은 돈이 있다면 이 밑에 권리들은 알아서 잘 나눠 가져갈 겁니다. 우리는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는 항목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보기 편하게 표를 이렇게 바꿨어요. 자, 각 항목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거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0순위하고 1순위는 같이 볼게요. 경매 집행 비용과 필요비 유익비예요. 먼저 경매 집행 비용, 이게 뭐냐면 채권자들 중에 누군가 경매 신청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매 신청자는 경매 진행에 필요한 착수금조로 법원에 돈을 먼저 냅니다. 낙찰이 되면 경매 신청인이 먼저 냈던 돈을 제일 먼저 돌려주는 거예요. 대략 낙찰가 기준으로 1억당 100에서 120만 원 정도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비 유익비죠. 예를 들면 임차인
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에 물이 새서 급하게 옥상 방수 공사를 임차인이 직접 사람을 불러서 했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임차인이 살면서 수리한 비용을 경매 배당 절차에서도 이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2순위죠. 자, 여기부터 좀 중요해집니다. 자, 이 2순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금 채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소액 임차인이 뭔지는 지난 3강에서 설명을 드렸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 오른쪽 위에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클릭해서 보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나라에서 정한 소액 보증금 범위에 속하는 임차인의 그 보증금은 확정일자, 이 확정일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 보증금의 일정액을 먼저 배당해 주는데, 이걸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러 가면 소위 방빼기라고 있어요. 이 방빼기의 금액이 그 지역과 그 시기에 정하는 이 최우선 변제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임금 채권은 채무자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라고 해볼게요. 근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경매가 진행되었을 수도 있죠. 자, 사업이 어려워졌다면 그 사업장에서 일하던 직원들, 이 직원들의 월급도 밀렸을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월급쟁이가 월급을 못 받으면 생활이 안 돼요. 그리고 가족이 있는 가장이라면 더욱 없어서는 안 되는 돈이죠. 그래서 이 체납한 임금의 마지막 3개월분, 그리고 마지막 3년치의 퇴직금을 최우선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런 체납 임금 자체는 등기부등본에 직접 표시가 되진 않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압류가 있으면 이건 체납 임금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보시면 1순위에 해당하는 이 소액 임차인과 근로자의 체납 임금. 자, 이거 느낌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는 최우선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이 최우선 변제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 3순위의 당해세와 4순위 조세 채권이 있네요.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금이에요, 세금. 똑같은 세금인데 왜 헷갈리게 두 가지로 나눠놨는지 이상하죠? 자, 예전에는 이 당해세의 국세 우선 원칙 때문에 임차인과 경락인이 예상 못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4월 1일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 이건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는 것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안 그래도 헷갈리잖아요. 그쵸? 자, 계속 보면 당해세는 경매가 진행되는 그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뜻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경매가 진행 중인 그 목적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부과된 세금인 거예요. 그리고 이 조세 채권은 그 외의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금 체납에 대한 것도 등기부등본에 직접 나타나지가 않는데요. 보통 지자체와 세무서에 압류 등기, 이 압류가 있으면 이건 세금 체납이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자, 다음 5순위는 공과금과 보험료예요. 고용보험, 국민연금, 이런 게 뭐죠? 맞아요. 건보료죠. 자, 이 건보료는 세금은 아니지만 우리에겐 세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쵸? 그래서 준조세라고도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은 이 보험료가 일반 회사원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이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체납된 공과금과 보험료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등기부등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 이 압류등기가 있으면 보험료 체납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6순입니다. 자, 보시면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알고 계신 거죠? 자,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담보 물건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 보증금인데, 자,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채권임에도 우선 변제권이 부여된다. 기억나시죠? 이제 각 순위에 있는 권리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알았고, 지금부터는 돈을 받는 순서, 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자, 그거 볼게요. 0에서 2순위까지는 존재 그 자체로 먼저 배당이 나갑니다. 배당 요구가 들어온 권리 중에 이 4가지가 있다면 먼저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자, 무조건이라 쉽죠? 그럼 무조건 먼저 배당되는 거 말고 남은 건 세금과 보험료, 그리고 담보채권, 임차보증금, 이 4가지가 남았는데요. 이 4가지는 각자 부여된 날짜를 기준으로 줄을 서게 됩니다. 자, 등기된 권리들은 접수일자, 그리고 임차인은 확정일자로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롭게 등장한 이 체납 세금과 보험료, 이건 법정 기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법정 기일이 뭐냐면 그 세금이나 보험료의 이 납부가 시작된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의 집에 세금이나 보험 고지서 같은 거 날라오면 납부 기한이라고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납부 기한이 시작되는 그 날짜가 법정 기일이 되는 거고, 이 세금과 체납 보험료는 배당 때 이 법정 기일로 줄을 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입찰자가 이 채무자에 체납된 이 세금이나 보험료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납부 기간, 즉 이 법정 기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걸 모르면 권리 분석이 불가능해지는데 말이죠.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에 이런 압류가 걸려 있다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체납된 세금이나 보험료, 이게 등기부에 압류까지 되려면 최소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이야기는 등기부 등본의 압류, 이 압류의 접수 일자보다 이 법정 기일은 더 과거에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경매 배당에서 이 법정 기일로 줄을 서게 되는데, 입찰자가 이 법정 기일을 알 수가 없고, 만약에 이 법정 기일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확정일자, 이 확정일자보다 이게 빠르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시간차 때문에 낙찰자가 예상 못한 인수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자, 입찰해야 되나요? 하면 안 되겠죠. 자, 물론 알아내려면 방법은 다 있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은 이 압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관할 시군구, 지자체죠. 지자체와 세무서, 이 세무서에 통지를 합니다. 이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한 게 있는지, 있으면 이 경매 절차에서 강제로 조세를 징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해당 기관에서 배당 요구가 들어왔다면 법정 기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세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경매 사건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이 경매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건 이해 관계인, 이 이해 관계인이면 이 사건 기록을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해 관계인에는 임차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이 목적이에요. 근데 알 수 없는 법정 기일로 입찰하려는 사람이 없게 되고, 하염없이 이 물건이 유찰된다면 임차인은 이 보증금을 변제받을 확률이 갈수록 낮아집니다. 맞죠? 이 리스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 이 임차인과 이 물건을 싸게 낙찰받고 싶어하는 입찰자, 이 입찰자가 서로 협조를 하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 내용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다시 그대로 읽어볼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 채권이 4,900만 원이 있고, 이걸 먼저 공제한 후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배당을 해줄 건데, 이때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하면 그 나머지는 낙찰자가 인수한다. 자,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보면 낙찰가 9,344만 원,
플러스 미배당 보증금 3,156만원 플러스 법정 기일이 빠른 당해세와 조세채권이 4,900만원. 이걸 모두 더하면 이 물건은 1억 7,400만원에 매입한 셈이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낙찰자가 매입한 금액은 1억 7,400만원이 되고, 여기서 최근 찍힌 실거래가 1억 4,450만원을 빼면 마이너스 2,95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입찰보증금 1,000만원과 이걸 비교하면 어떤가요? 자, 안타깝게도 낙찰자는 당연한 선택을 한 거예요. 맞죠? 자, 권리분석 마지막 포인트 넘버 3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 순위에 영향을 주는 권리가 있다면 그건 패스한다. 아시겠죠? 자, 1강부터 4강까지 권리분석 포인트 3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걸 모아서 권리분석 체크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자, 권리분석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인수하는 선순위 권리가 있는가? 두 번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차인의 배당 순위에 영향을 주는 권리가 있는가? 이 권리분석 체크리스트,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모아놓은 답안지가 있는데 그 답안지를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하는 거예요. 볼게요. 이 매각 물건 명세서는 권리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서예요. 법원 보좌관님이 경매 사건에 대한 권리분석을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다 기재를 해놓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가 뭔지, 그리고 임차인이 있는지, 마지막 인수되는 권리까지 이 한 장에 모든 걸 담아서 매각 기일 일주일 전에 모두가 볼 수 있게 공시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는 경매 사건이 문제지라고 한다면 이게 답안지가 되는 거죠. 만약 입찰자들이 이 답안지를 보고 입찰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낙찰자는 그것을 근거로 매각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신력이 있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자, 이건 크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맨 위에 최선순위 설정이라는 것은 말소 기준 권리를 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파트, 여기는 임차인 현황을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세 번째,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자, 보면 임차인도 없고 인수되는 권리에 여기 아무것도 없다면 이건 권리 분석이 필요 없는 안전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은 여기에 이렇게 뭐가 막 써 있네요. 자, 이런 물건을 만났을 때 권리 분석이 시작되는 거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권리 분석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예요. 좀 해볼게요. 체크리스트 첫 번째예요. 인수하는 선순위 권리가 있는가? 자, 여기 보면 주택 임차권 등기일은 2023년 8월 31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가? 볼게요.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1월 4일 날 접수된 압류 등기고, 이 임차인의 전입일은 2021년 4월 26일이네요. 그럼 이 접수일과 임차인의 전입일을 비교하면 뭐가 빠르죠? 자, 이게 빠르죠? 그럼 대항력이 있네요. 자, 다음, 배당 순위에 영향을 주는 권리가 있는가? 자, 이건 어때요? 자, 여기 비고란에 보면 임차인의 확정 일자보다 법정 기일이 빠른 조세채권이 있고 그건 4,900만 원이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권리분석 체크리스트 3개만 대입을 해보면 이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고 그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은 1억 2,500만 원이다. 그리고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이 4,900만 원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입찰을 해도 되는 물건과 입찰을 하면 안 되는 물건, 자, 이건 구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준비한 권리분석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이제 권리분석에 대한 배경 지식을 모두 갖추게 되신 거예요. 지금 바로 경매지를 열고 보물찾기 하러 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